하고 가볼까요? 김구 선생님 앞에서 한인애국단 1호로 자필 서명을 하시고 낭독하신 부분인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선사인 이봉창 한인애국단아. 이봉창 선생님은 1901년 원효로에 태어나셔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효창동으로 이사 오세요. 들어오신 입구에 보셨던 아파트 백이동 앞쪽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15살 때부터 일하세요. 15살이면 1916년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죠. 중학생이라도 일을 하면 살기 어려운 식민지 시대에 들어간 거죠. 과자점, 약국, 용산역에서 일해요. 철도 연결소로. 근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일본인이 조선인의 2배 이상을 받고 승진이 안 되고 이 불평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1925년에는요 을충년 대홍수라고 해서 4번의 물폭탄이 떨어져요. 한 번도 아니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요, 저희 작년에 강남역 물에 잠긴 거는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긴 효창동인데 효창동에 1층 건물이 지붕만 남기고 다 잠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서 물이 막 찰랑찰랑 지붕 밑까지 있으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런 자료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홍수 때 결국은 생활고를 못 이기시고 창씨개명을 하세요. 사실 이분 3대 임금 태종의 2번째 아들 효령대군의 후손이거든요. 왕족이잖아요. 왕족이 이렇게 반발하고 창씨개명까지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결국은 누님의 딸 조카와 함께 창씨개명 후 오사카로 이주를 하세요. 이때는요 일본이 3단계 탄압정책 중 문화정책을 펼쳐요. 3.1운동 이후에 총칼로 위협하는 게 먹혀 들어가지 않자, 야, 조선인들을 꼬셔야겠다, 회유해야겠다, 이래서 문화탄압이라고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일본 사람처럼 머리 자르고 단발령, 그리고 일본말 쓰고 일본 옷 입으면 차별 안 하고 똑같이 되게 조선인들 자 일본인이 돼, 이렇게 회유해요. 그때 이렇게 창씨개명을 하셨는데 일본에 넘어가면 차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취직을 하세요. 바꾼 이름 기노시타 마사조입니다, 취직하러 왔습니다 하면 외모도요, 선생님 사실 약간 일본인 같으세요. 일본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직을 하러 오면 외모와 꽤나 능숙하신 일본어를 보고 일본인인 줄 알고 그래 월급 100만 원에 일하게나 해도 같이 일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얼굴은 똑같고 말은 잘하는데 일본인 아니네? 조센진이네? 이러면 월급이 그냥 쭈루룩 반으로 내려가거나 그냥 해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이 계속 일어나자 나중에는 진짜 일본인인 척해요, 본인이. 조선말이 들려도 조선말을 못 알아듣는 척. 일본인이어야 본인이 일한 대로 월급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던 28년은요 지금 일왕의 할아버지인 히로히토가 즉위식을 하게 돼요. 그 즉위식을 구경하러 교토에 가요. 문제는요 몸수색에서 한글 편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냥 유치장에 갇혀요. 이때는요 일본어가요 현지인 수준이에요. 오히려 현지인 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어필을 해요. 이 편지는요 그냥 고향에서 친구가 보낸 안부 편지고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 일하러 돈만 열심히 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지조차 않아요. 이 9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과 정체성의 혼돈이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일본인일까? 조선인일까? 고민을 하시다가 지인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식민지 민족차별 왜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하이에 임시정부 있잖아. 임시정부 가서 그럼 독립운동을 해봐. 그리고 용산역에서 3년간 연결소로 일했다면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상하이를 가시게 돼요. 근데 문제는 100여 년 전에도 영어를 잘해야 됐어요. 지금도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이때도 영어를 잘해야 돼서 이게 전차회사가 영국 회사라 영어를 못하니까 취직을 못하시고 작은 철강회사에 취직을 하고 임시정부를 찾아가요. 게따에 기모노를 입고. 문제는 6년간의 일본 생활에 너무나 일본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일본어가 나온 거예요. 임시정부 사람들이 왜 왔어? 하고 물으니까 와타시와 이봉창입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일본어가 섞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밀정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이봉창 선생님의 당시 별명은요 일본 영감이었어요.
얼마나 일본어를 많이 쓰셨는지. 선생님은 이런 거에 아랑곳 않고 월급을 타면 먹을 것과 술을 사서 임시정부를 자주 찾아가셨어요. 임시정부가요,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경제난이 힘들어서 재정난에 막 허덕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식사와 술을 드시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기가 나오신 거예요. 저 말이에요, 그때요 1항을 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편지만 아니었으면. 근데 그때 제 손에 폭탄이 있었으면 저 폭탄을 던졌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일본 형사를 뭐 사살하거나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천황에게 폭탄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 이 이야기가 김구 선생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따로 이봉창 선생님을 부르세요. 김구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봉창 선생, 그런 폭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살 독신이셨거든요. 제가 31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대강의 쾌락과 즐거움은 거의 다 맛본 것 같습니다. 31년을 더 산다 해서 더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저의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단단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던질 폭탄, 고문이 심할 테니 자결할 폭탄 2개와 자금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문제는요, 이 자금을 준비하는데 재정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 하와이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금을 모으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보내주신다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봉창 선생님을 부르세요. 이봉창 선생, 나와 갈 곳이 있네 하고 가신 이곳은요, 안중근 선생님의 막내 동생 안공근님 집이에요. 우리 안중근 선생님 잘 알죠? 안중근 선생님 삼형제예요. 안중근 선생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고, 둘째 동생 안정근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오른팔, 셋째 동생 안정근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일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안공근 선생님의 집에 가서 한인애국단 1호로 기념사진과 아까 말씀하신 선서를 쓰시고 서명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안중근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안중근 선생님 우리 유해 못 찾았죠? 안중근 선생님 뿐만 아니라 안정근, 안공근 삼형제 모두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렇게 형제가 다 헌신을 했는데 유해도 못 찾았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잊으면 안 되고요. 12월 17일 날 일본으로 떠난다고 해요. 이거를 숨겨야 되잖아요. 이화림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가가 바지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안쪽에 하나씩 고정시키고 17일 날 부두로 가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두예요. 정복을 입은 일본 경찰과 일본인들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노시타 마사조는요, 너무나 유쾌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11개월 동안 일본인들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친하게 지내서 일본인들이요, 기노시타가 간다니까 환송식을 하러 온 거예요. 자, 일본인까지, 경찰까지 정복을 입고 왔으니까 이분 어때요? 신분이 안전한 거 다 인정한 거죠? 승무원이 몸을 검문도 안 하고 태워요. 그리고 무사히 일본을 넘어가세요. 12월 17일 날 상하이를 떠나서 무사히 일본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 전보를 줘요. 상품은 1월 8일 날 팔릴 것 같습니다. 안심하세요. 왜 상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검열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열이 있어서 돌려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사전답사를 다니세요. 사전답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승합차를 탔어요. 승합차를 타서 종점까지 몇 시간을 타고 가시는데 워낙 사교성이 좋으시니까 기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월 8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월 8일은요, 일본이 군국주의를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천황이 하는 첫 번째 1월의 공식 행사가 군대 관병식을 보는 거예요. 장군들과 앉아서. 그래서 그 돌아가는 길에 던지려고 생각하고 답사를 다니던 중에 운전기사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관병식에 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는 게, 입장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내가 거기 가려고 헌병 조장에 명함을 받아놨는데 당신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선생님은 그 명함을 받아서 잘 챙기세요. 1월 8일이 되자 본인이 던지려고 했던 장소에 가세요.
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검문을 피해서 여기서 던져야지 했던 그 장소에.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요, 천황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천황이 군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나왔다 하면 시골에서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보려고 일부러 도쿄까지 상경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퍼레이드식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라디오로 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들어서 어디를 지나가는지 거길 찾아가야겠다 하고 식당을 가세요. 식당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아이고 머니, 경찰 2명이 검문을 하러 식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주머니에 폭탄 2개가 들어있는데 다리가 얼어붙고 입이 얼어붙을 텐데, 이봉창 선생님은요, 지난번에 받았던 헌병 조장의 명함 있죠? 그거를 꺼내 들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가 먼 곳에서 천황폐하를 뵈려고 이분의 초대를 받고 왔는데 어디로 가면 천황폐하를 뵐 수 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일본인 행세를 한 거죠. 이 순사들이 길까지 알려줘요. 저쪽으로 해서 절로 가라고. 그렇게 몇 번의 검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는 도쿄 경시청으로요, 경찰 본부 같은 곳이에요. 조선인의 신분으로서 몇 차례의 검문을 통과하면서 몸에 있는 수류탄 2개가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요, 정말 대단한 활동이신 거예요. 이 도쿄 경시청 사진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일본이 너무나 치욕스러운 영상이라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흑백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고요. 이 일본 왕족도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왕족이라고요, 마차를 타고 지나가요. 문제는 그 똑같은 마차가 2대예요. 안을 봐도 정확하게 누가 탔는지 모르겠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안중근 선생님이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할 때요, 이토의 코 옆에 점 있는 거 말고는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토를 사살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1번 마차, 2번 마차, 어디에 타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2번 마차에 경비병이 더 붙은 걸 알고 2번 마차에 연습한 대로 던지세요. 그리고 잘 터져요. 문제는 소리만 요란해요. 마차의 바퀴가 약간 상하고 말이 다쳤지만 마차는 그냥 굴러서 가버려요. 그리고 이때 제 사람은 죄가 없어. 폭탄을 던진 것은 나요. 네, 선생님요, 도쿄 지리에도 능하고요, 현지인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셨어요. 본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지만 안 피하고 잡혀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봉창 선생님은 안중근 선생님 굉장히 흠모했거든요.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 혹시나 싶어서 이토에게 3방을 쏘고 그 옆에 있는 양쪽 1명에게도 쏴요. 그리고 재빨리 권총을 던지고 2 손에 무기가 없음을 모두에게 보이면서 꼬레야 오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이토를 저격함으로써 재판장에 나가서 우리는 강제 합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독립을 위해 전쟁 중이다. 나는 독립군 준장으로 전쟁 중에 이토라는 적군을 사살했을 뿐이다. 전쟁 중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분도 똑같아요. 본인이 몸을 숨기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왜곡하고 은폐하겠죠, 일본은. 그래서 본인이 잡히세요. 그리고 재판까지 9개월간 총 9번의 신문 조서를 거치세요. 그 중에 두 번째 조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2천만 조선인을 대표하여 독립의 의지를 밝히고자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폭탄의 위력이 약하여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월 8일날 이 의거가 있고 1월 10일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세요. 이 소식을 본 상하이 임시정부와 윤봉길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은요, 25살에 갓난자기를 포함한 2아이의 아빠였어요. 유서까지 쓰고 오셨거든요. 뭐라고 유서를 쓰셨냐? 아비는 죽으러 간다. 아비를 찾지 말아라. 내가 죽었걸라 내 무덤에 술이나 부어주고 내가 죽었는데도 독립이 되지 않았다면 아이들 너희 둘도 독립운동에 헌신해라.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저 새아이의 엄마거든요. 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희 아이한테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25살의 아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지만
이 의거 이후에 모든 행사장에 물통과 도시락이 반입이 금지되면서 김구 선생님이 중국인 기술자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윤봉길 선생님은 폭탄을 던지세요. 대성공이죠. 예. 같은 해 1월, 4월 두 건의 의거가 있자 일본은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주동한 임시정부에 김구를 잡으라고 하고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요. 지금 돈으로요. 355억 원이 걸려요. 근데 안 잡히세요. 재판은 계속 미뤄져요. 그러다 결국은 안 잡히니까 9월 30일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10월 10일 날 교수형으로 순국하세요.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폭탄을 던지고 바로 잡혀가실 때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이때 외투를 입으셨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외투를 입으셨어요. 외투가 지금 벗겨져 있죠? 폭탄은 내가 던졌어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외투를 막 벗겨요. 막 단추가 뜯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테니 난폭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웃으면서 잡혀가세요. 31살의 젊은이가 얼마나 용기 있게 마지막까지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동안 9번의 신문 과정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신문 조서에 응하세요. 드디어 13년이 지나서 독립이 되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한인애국단 1호, 한인애국단 2호, 그리고 흑색 공포단의 행동대장이었던 백정기 선생님 세 분의 유해를 모셔오십시오. 모셔와서 효창공원에 안치하게 돼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평온함 이런 건요. 이런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는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폭탄은 잘 쳐졌잖아요. 단지 위력이 없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이분의 의거로요. 윤봉길 선생님도 방향을 빨리 잡으셨고요. 물론 무력 투쟁하려고 상하이에 오셨지만 바로 결정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자금이 들어와요. 이 당시 임시정부는요. 1910년부터 1930년까지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지만 방향성이 잘 나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금난에 인재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이 두 분의 의거로 인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지원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을 실패한 의거라고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 끝에 보면 조난가 얼마를 보내셨는지 금액이 나와요. 최자칠님이 보내신 독립자금인데요. 7,300명이 이주를 떠났고 3,000명에 가량 되는 분들이 독립자금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이나 독립운동가로 추대되셨을 것 같아요? 82분밖에 안 되세요. 왜냐? 이런 영수증이 없으세요. 그들의 혹독한 이민 생활에서 이런 영수증은요, 그분들이 꼭 보관해야 될 중요한 자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받으려고 독립자금을 보내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없으셔서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로 추대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분의 의거로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의 활력소가 되면서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어려운 이민 생활에 잊지 않고 고국에 본인들의 그 작은 임금을 나누어서 독립운동에 보태주신 이런 해외 이주 노동자 1세대 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봉창 선생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본인이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잡혀가신 이 3번. 이번 질문, 이건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어떤 독립운동으로 협조를 하고 싶나요? 무장 독립,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운 걸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가보고 싶은 이봉창 관련 독립운동 장소.
4번에 있는 용산역은요, 선생님이 용산역에서도 일을 하셨지만 여기나 광장에서 공원에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번이 나온 거고요. 저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누를게요. 이봉창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봉창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분이고요. 이 기계 안에는요 12분의 독립운동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람객이 누른 것과 이렇게 독립운동가 선생님의 업적이 매칭이 되어서 12분 중에 한 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어떤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애국심이 빵빵하게 채워지셨나요? 그쵸?